오늘부터 컨벡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7, 8, 9 이렇게 이제 컨벡션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열교환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5장까지 컨덕션, 그다음에 6, 7, 8, 9 컨벡션, 그다음에 이제 컨벡션하고 컨덕션이 두 개를 잘 이제 응용을 해서 열교환기까지 가능한 한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컨벡션 공부하기에 앞서서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컨벡션의 그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덕션은 지난 반학기 동안 이제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 no motion of the medium was involved 이렇게 딱딱한 고체든 아니면 유체든 어떻게 됐든 흐르지 않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안에 예를 들어 바위 덩어리다, 뭐 철 조각이다 여기다가 이제 토치로다 열을 가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미디움이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 열이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얼마가 이제 흘러가느냐. 이거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도 풀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맨 끝에 가서 프리의 이제 law of conduction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전달되는 그런 열량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컨덕션 하면서도 이 컨벡션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vection entered the analysis merely as a boundary condition. 자, 열 전달 계수가 얼마다, 플루이드가 이제 흘러갈 때 그 플루이드의 온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열이 얼마가 제거되든지 열이 얼마가 주어지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만 이 컨벡션이 컨덕션 해석을 할 때 이제 이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컨벡션을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in engineering applications, pressure drop inside ducts and direct force over bodies are of great interes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을 배우고 유체역학이 이제 E를 배우고 또 유압 기계를 배우고 이제 이러한 그 유체와 관련된 흐름이 있는 것과 이제 관련된 이와 같은 이제 과목들을 듣는데 이렇게 유체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이런 관이 있어요. 관 안을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 1m 이제 흘러가게 될 때 프레셔 드랍, 압력 강화가 얼마가 생기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 때문에 압력 강화가 얼마 생기면은 그 압력 강화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펌프를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유체를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배 아니면 비행기 이런 게 이게 이제 물이든 아니면 공기들 이 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저항력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저항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연료가 없이도 자동차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력이 발생하면 그 저항력을 이길 수 있는 엔진 또 그렇게 비행기 같으면 프로폴션 추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엔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진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하려면은 바디가 이렇게 있을 때 바디 외부로 유체가 흘러갈 때 전체적인 저항력이 얼마냐, 드래그 포스가 얼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선박공학 이제 선박 그 다음에 항공공학 여기 가면 비행기 이런 거에서는 주로 드래그 포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프레셔 드랍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프레셔 드랍을 우리에게 정해줄 수 있는 코릴레이션 상관 방정식이 있어요. 또 드래그 포스도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상관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 이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프레셔 드랍이 얼마, 그 다음에 바디 드래그 포스가 얼마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컨벡션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컨벡션에는 여기 가서 보니까 in convection, fluid motion affects pressure drop, 그 다음에 drag force and heat transfer 이렇게 돼 있어요.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유체역학에서는 설페이스가 있다. 여기 플루이드가 흘러간다. 두 개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30도, 30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열 전달이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쪽이 이제 30도고 뭐 이 흘러가는 그 유체가 100도고 아니면 설페이스가 100도고 흘러가는 이 유체 온도가 30도고 이렇게 해서 온도 차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열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열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열이 얼마나 많이 제거가 되고 얼마나 적게 제거가 되고 하는 게 플루이드의 모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해서 선풍기를 1단으로 이렇게 해서 약하게 틀면은 그럼 우리가 운동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때 1단으로 약하게 두고 그 앞에 쓰면은 열 제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3단을 놓게 되면 플루이드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원하다고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가면 더 시원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이 1m per second, 2m per second, 10m per second 해서 여러분이 폭포수 밑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시원하다고 하는 게 열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열이 얼마나 빨리 제거가 되느냐. 이걸 뭐가 결정하냐 하면 플루이드의 모션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플루이드의 모션. 그래서 플루이드의 모션이 압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인터널 플로우인 경우에 엑스터널 플로우인 경우에는 드래그 포스에 영향을 미치고 또 두 개의 온도가 달라요. 이렇게 온도가 다를 때 열이 얼마나 빨리 제거되느냐 아니면 느리게 제거되느냐 이런 거에 이제 플루이드 모션이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레셔 드롭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래그 포스 이 두 개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터널 플로우든 아니면 엑스터널 플로우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설페이스가 있을 때 설페이스 근방에 velocity field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the velocity field in the vicinity of the surface. surface가 있을 때 surface 바로 주변에 vicinity 바로 근방에 있는 velocity field를 여러분이 알면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급격하게 변하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변하느냐 이런 그 속도 분포를 알게 되면 인터널 플로우에서 프레셔 드랍을 결정할 수 있고 엑스터널 플로우에서는 드래그 포스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히트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이 얼마나 전달이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드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이렇게 vicinity of the surface가 이렇게 있을 때 surface 바로 근방에 이 속도 분포도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온도 분포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열이 얼마나 전달이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 전도, 컨덕션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열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느냐, 전달된 양이 얼마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서 거기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이런 양을 이제 결정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유체가 있을 때 유체가 이제 흘러가게 되면 그런 거 설페이스 근방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냥 말로 다 어떻게 된다 얘기하면 안 되고 수치로 정확하게 수치의 변화가 어떻게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래야 이 두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열이 얼마가 전달이 됐다 하는 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veloc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flow. 속도 분포도 알아야 되고 온도 분포를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뭐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motion, equations of motion, 그 다음에 equation of energy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다른 게 푸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카플링이 돼 있어요. 연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장에서는 직각 좌표계하고 그다음에 실린드리칼 좌표계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유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은 이 두 개 방정식을 유도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속도 분포하고 온도 분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속도 분포 이제 온도 분포를 알게 되면 속도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 이 프릭션과 마찰과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해낼 수 있고 온도 분포를 통해서는 프리엘 러브 컨덕션 이걸 또 사용을 해서 왜 컨벡션인데 컨덕션을 사용하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그래서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열 전달 계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6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다. 방정식.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방정식이 100개가 넘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다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터내셔널 버전 여기에는 이 유도되는 그런 과정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 컨서베이션, 매스 컨서베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방정식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지 말고 내가 설명하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따라오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외우지 않고도 밸런스를 이렇게 세우면은 끝에 가서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는구나.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방정식이 엄청 긴데 우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방정식 모든 긴 걸 다 사용하지 않아요. 어프락시메이션, 잘라낼 걸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는 게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잘라내게 되면 그런 방정식이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간단하게 나오는 그 방정식에 몇 개의 텀이 있어요. 3개든 4개든. 이러한 그 텀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 요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컨벡션에는 방정식이 수백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방정식이 유도가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주 요약이 돼 있는 짧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그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무차원 변수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원리들을 이번 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컨벡션 트랜스퍼 그 문제가 무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 여기 나와 있는 거는 arbitrary shape의 이제 surface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비행기 날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 날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단면을 딱 잘라내면 그럼 이런 형태의 에어로포일이 나옵니다. 에어로포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평판이라고 얘기하는 플랫 플레이트예요. 그냥 쉽게 먼저 B를 설명하겠습니다. B. 여러분이 여기 플랫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에 거기 가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원을 켜주고 뭐 오퍼레이션 하면 거기가 이제 뜨거워져요. 이게 뜨거워지면 그대로 두면 반도체 칩이 녹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람을 이제 불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게 될 때 이때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우리가 불필요하게 큰 팬을 달면 안 되고 너무 또 작은 팬을 달면 그러면 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옵티멀 디자인, 적정한 그와 같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열이 이 표면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뭐 예를 들어 3m/s로 에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요 면적이 있으면 여기서 열이 얼마가 제거될 수 있냐. 그 제거되는 양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밖으로 내는 그 양보다 커야지만 그래야 이게 쿨링을 이제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균일하게 예를 들어 열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히트플럭스가 단위 면적당 히트플럭스가 뭐 예를 들어 100kW로 열이 균일하게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바람이 이제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여기 x가 이제 0이고 이쪽으로 쭉 해서 x가 이제 l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될 때 열이 이렇게 제거가 이제 되는데 열이 제거가 되는 이 이펙티브하게 열이 제거가 되는 그 양이 여기 x가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미터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m일 때 똑같은 면적에서 제거되는 열량하고 2m 갔을 때 제거되는 열량하고 3m 갔을 때 단위 면적에서 제거된 그 열량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 같지가 않냐?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면서 열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줄어들게 돼요. 첫 부분에는 굉장히 열 제거가 빨리 이루어지지만 쭉쭉쭉쭉 가면서 열 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 A는 에어로포일인데 에어로포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되면 이 앞부분 여기가 우리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이렇게 돼서 위로 유체가 흘러가고 밑으로 이제 유체가 이제 흘러가게 된다. 비행기가 이렇게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유체역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토탈 프레셔는 여기 스태틱 프레셔 P하고 2분의 1 로 V 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다이내믹 프레셔 단위는 단 뉴턴 퍼 미터 자승 이렇게 해서 파스칼이에요. 단위가 이 두 개를 합친 게 토탈 프레셔예요. 두 개를 합친 게 예를 들어서 이 스태그네이션 이 포인트에서는 속도가 없으니까 거기 스태틱 프레셔가 스태그네이션 프레셔하고 이제 똑같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비행기가 이렇게 뜨려고 하면 리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리프트가 어디에서 이제 만들어지냐? 비행기 날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뜨게 만들려고 하면 비행기 밑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압력이 비행기 위쪽에 있는 압력보다 커야 그 압력 차하고 면적을 이제 곱해주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양력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는 속도가 천천히 이 플루이드가 천천히 흘러야 프레셔가 커지는 거고 저 위는 빨리 흘러야 빨리 흐르게 이게 빨리 흐르면은 그럼 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에어로포일 그 디자인을 적정하게 해서 밑에서는 천천히 흘러서 천천히 흐르니까 압력이 이제 커지게 되고 위에서는 빨리 흘러서 압력이 작게 되고 그 차이로 이 비행기 전체를 들어 올리는 이와 같은 리프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유체역학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유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형식을 따라서 이런 그 서페이스를 따라서 흘러간다. 여러분이 금방 보면 알듯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부터 쭉 이렇게 시작하면서 서페이스를 쭉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각 부분마다 일단 열이 전달이 되는 그 양이 다르겠구나.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플랫 서페이스인 경우에도 다 다른데 이게 지금 꺾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컬 이 히트 트랜스퍼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뉴턴의 이제 냉각의 법칙을 사용하면 그러면 히트 플럭스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열량은 열 전달계에서 H가 있어요. 열 전달계에서 H가 있고 그 다음에 TS 빼기 T 프리 스트림, 서페이스 온도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렇게 써주면은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서 로컬 히트 플럭스 이렇게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because fluid conditions vary from point to point. 자, 여기하고 예를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플루이드의 컨디션이 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니까 어떻게 되냐 열 전달 계수가 다른 거예요. 점마다 이게 다르니까 결국은 맨 끝에 가서 Q 더블 프라임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예를 들어 이런 에어로포일이 있고 아니면 이런 플랫 플레이트가 있다 할 때 이거 전체에 전달된 열량이 얼마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니까 이거 전체 열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서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 자, 이 경우에 만일에 TS 여기 서페이스 온도가 일정하고 T 프리 스트림 유체 온도가 일정하면 얘 두 개는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밖으로 빼주고 나면은 그러면 면적 전체에 대해서
로컬한 열 전달 계수는 다 달라요. 이거를 면적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자를 씌운 놈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자를 H에다가 이렇게 모자 이걸 씌우면은 얘를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로컬이고 이거를 면적이든지 길이든지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럼 우리가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erage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학기 후반부에 컨벡션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 전달 계수가 얼마냐 하는 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 전달 계수를 알고 면적을 알고 서페이스 온도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플루이드 온도를 알면은 전체적으로 전달된 열량이 얼마다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6장에서는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고 7장에서는 external surface, 비행기 날개라든지 자동차 이렇게 흘러갈 이런 external surface에서 열 전달계에서 H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줄 거고 8장에서는 이 internal flow가 internal 안으로 흘러가게 될 때 이때 열 전달계에서 H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이제 가르쳐 줄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6장, 7장, 8장은 무언가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펌프로 밀어내든지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거 같으면 바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플루이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은 강제로 플루이드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컨벡션. 그래서 영어로는 forced convection, 한국말로는 강제 대류. 강제 대류가 생길 때 internal flow하고 external flow하고 여기에서 이 오버롤 열 전달 계수가 아니면 에버리지 열 전달 계수가 얼마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목적이고 9장에서는 내가 강제로 밀어주는 게 없어요. 집 같으면은 이 겨울철에 밑바닥이 따뜻하고 이 천장 부분이 이제 차갑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윗부분에 있는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자연히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공기는 따뜻해요. 따뜻하면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대류가 생긴다. 이런 식의 대류를 강제로 불어넣지 않아도 이런 그 컨벡션이 생긴다 해서 프리 컨벡션 아니면 내추럴 가만히 둬도 생기는 그런 컨벡션 해서 내추럴 컨벡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컨벡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포스트 컨벡션이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 컨벡션이 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내추럴 컨벡션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내추럴 컨벡션이 될 때는 어떻게 열 전달 계수를 구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초가 되는 걸 배우고 나가야 뭐 삼성전자든 LG든 아니면 하여튼 열 전달을 사용하는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열이 얼마가 전달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계산해서 상사에게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 우리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는 Local and Total Convection Species Transfer Effec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Mass Transfer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Mass Transfer. 근데 Mass Transfer는 Heat Transfer하고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Mass Transfer는 뭐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옷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옷을 이제 빱니다. 옷을 빨아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드라이기에 집어넣지 않고 이제 빨랫줄 해갖고 그래서 옷을 이제 널어 놓잖아요. 옷을 널어 놓으면은 그러면 옷 자체 바로 있는 그 서페이스에서는 수분이 농도가 쉽게 얘기하면 100%예요. 근데 저 밖에 있는 공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기조화 이런 데서 공부하겠지만 휴미디티가 뭐 예를 들어 30%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얘는 100%고 100% 진하고 물이 농도가 얘는 30%뿐이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공기 안으로. 이렇게 되면 물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mass transfer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 전달에서는 열 전달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온도차예요. 온도차가 있으면 그러면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mass transfer에서는 농도차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mass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mass가. 자, 그래서
heat transfer coefficient하고 mass가 전달될 때 mass transfer coefficient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우리 이 기계에서는 mass transfer를 다루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다루냐? 화공에서 다뤄요. 화공, 화학공학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계공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화공, 플랜트를 만든 뭐 석유 뭘 해서 화공 이런 이 공정을 거치는 그와 같은 회사에 취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게 없다. 왜? 열 전달 배웠을 때 그 히트 트랜스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스 트랜스퍼 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 그냥 쌍둥이에.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이 설명을 해주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놈을 여기를 여러분 나프탈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프탈렌은 좀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물 먹는 하마나 이런 거를 여름철에 장마가 이제 심하고 할 때 이제 옷장 안에 넣어두면은 물을 쭉 이제 함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나프탈렌이라는 걸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좀약이라고 하는 게 나프탈렌을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이게 나프탈렌 조각이에요. 나프탈렌 조각에 바람을 천천히 불었을 때하고 바람을 세게 불었을 때하고 어느 경우에 승화가 더 빨리 되겠냐?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람을 세게 불었을 때 승화가 더 빨리 되니까 매스가 빨리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매스 트랜스퍼다. 매스 트랜스퍼. 자,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는 결국 맨 끝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몰라 플락스 오브 스피시스라는 게 이제 6-7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얘는 이번엔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아니라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에다가 곱하기 여기 mass transfer coefficient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나오게 되는데 이 mass transfer coefficient는 heat transfer coefficient하고 아예 그냥 똑같다고 얘기해도 하나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상이 이제 똑같은 거다. 온도 차 때문에 컨벡션 열 전달이 발생하는 거고 농도 차 때문에 물질 전달이 이제 발생하는 거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는 내용이. 자, 그래서 이번 6장, 7장, 8장에서는 뭐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냐면 매스 트랜스퍼 빼고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만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종종 매스 트랜스퍼가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되고 물론 시험에는 매스 트랜스퍼 안 나와요. 우리 기계과에서는 거의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다른 필드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화공이나 이런 데 가서 매스 트랜스퍼가 나와도 걱정할 게 없다. 열 전달에서 배운 이 챕터로 들어와서 그대로 잘 보고 이해하면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컨벡션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열 전달 계수가 A의 X의 마이너스 0.1승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된 거예요. 자, A는 이제 상수고 그 다음에 X는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플랫 플레이트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 요 앞부분 여기 플루이드가 쭉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 플랫 플레이트에 딱 닿는 이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끝나서 결국 맨 끝에 가면 여기가 어디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맨 끝이 되는 이놈을 트레일링, 꼬리가 된다 해서 꼬리가 되는 엣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이런 플랫 플레이트인 경우 요 앞에 리딩 엣지 여기가 0이고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X가 이제 쭉 증가하는데 열 전달 계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열 전달 계수가 A의 X의 마이너스 0.1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develop an expression for the ratio of the average heat transfer coefficient 모자 씌운 거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열 전달 계수하고의 B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공식을 가지고 로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X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 로컬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0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적분해서 나누기 X로 해주면은 그러면 0부터 X 사이에 평균 열 전달 계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해라 이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how in a qualitative manner the variation of hx and hx by as a function of x 그냥
여러분이 손으로 x하고 여기 나와 있는 x가 이렇게 변하게 될 때 hx하고 hx 반은 어떻게 변하는지 대충 뭐 이렇게 변하는지 이렇게 변하는지 일자로 변하는지 이거를 대충 그림으로 이제 그려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컨벡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말해 열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전달이 되고 가면서 열 전달이 느려지는지 빨라지는지 컨스탄트해지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에버리지 열 전달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x까지의 에버리지 열 전달 계수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니까 여기 hx 대신에 이걸 이제 안에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1.11 ax에 마이너스 0.1승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에버리지 열 전달 계수 x 0부터 시작해서 x까지 에버리지 열 전달 계수는 요 x의 로컬 그 점에서 열 전달 계수 1.11배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x에 이제 마이너스 0.1승이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1, 2, 3, 4, 4m까지 이렇게 해주고 x 값은 이제 다 집어넣어주고 이제 계산을 했더니 잘 봐야 돼요. 열 전달 계수가 항상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리딩 엣지가 되는데. 열 전달이 딱 시작이 되는 요 플랫 플레이트가 시작이 되는 이쪽에서는 거의 무한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열 전달 계수가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딱 닿는 이 부분이 열 전달 계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열 전달 계수는 이 경우에는 로컬 열 전달 계수의 1.11배 정도로 높게 이렇게 이제 항상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1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앞부분의 열 전달 계수가 항상 설페이스가 뭐 어떤 설페이스가 되든지 가장 앞부분이 열 전달이 가장 높고 가면서 열 전달 계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important하다,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을 이제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이미 다 이제 설명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컨벡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체역학에다가 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컨벡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체역학 이 부분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velocity boundary layer 아니면 hydrodynamic boundary layer를 유체역학 2에서 여러분이 유체역학 1에서는 안 가르쳐요. 유체역학 2에서 이제 배웠을 텐데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플랫 플레이트가 여기 있다.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플랫 플레이트 닿기 전에 이 부분은 플랫 플레이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플루이드가 쭉 이렇게 흘러가면 플루이드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플루이드의 벨로시티가 변화가 없어요. U free stream. 무한대라고 이야기한 건 말 그대로 무한대, 여기에서 무한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플랫 플레이트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쭉 똑같이 속도가 U free stream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들어와 갖고 드디어 플랫 플레이트에 딱 닿는다. 딱 닿으면은 그러면 no slip condition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부과가 되면서 플루이드 중에 여기 설페이스에 딱 닿는 놈은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속도가 0이 돼. 플랫 플레이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걔는 속도가 이제 0이 되고 그 넘어서면서도 조금씩 속도가 이제 증가를 해서 이렇게 돼서 이 영역 밖에 여기 어디쯤 나가면은 그러면은 속도가 다시 U free stream이 되는 거예요. U free stream. 자, 그래서 이놈을 다시 저 위에서부터 그러면 속도가 U free stream을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영역에 딱 들어가면서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설페이스에 딱 닿으면은 속도가 이제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바운더리 레이어를 뭐라고 디파인 했냐? 바운더리 레이어는 여기 U free stream
이게 속도가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어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가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건데 저 윗부분에는 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똑같아요. 유프리즘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비스커시티 영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바운더리 레이어는 어떻게 디파인 했냐 하면은 이 속도가 U 프리 스트림의 0.99가 되는 속도, 0.99가 되는 그 점을 쭉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 안을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 근데 특별히 속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해서 velocity boundary layer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가서 보면은 플루이드가 플랫 플레이트 위에 플루이드를 가서 보면 플루이드의 영역이 두 군데로 딱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에는 점성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속도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바운더리 레이어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면 점성의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 없어요. 왜 그래요? 속도가 다 일정하게 U 프리 스트림이 되니까 속도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그런 게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우리가 인비시드 영역이다. 비스커시티가 없는 아니면 비스커시티의 영향이 없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요 안에 있는 부분은 거기는 비스커시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영역이에요. 비스커시티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걸 이제 그음을 쭉 그으면은 이 안을 우리가 velocity boundary layer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이 델타를 boundary layer thickness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0.99 U free stream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안에 있는 거 이게 이제 velocity boundary layer인데 이 velocity boundary layer thickness가 점점 증가를 해요. 가면서 쭉 증가를 해요. 이게 증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쭉 가면서 비스커시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확장이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델타 increases with x,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이 thickness가 x가 점점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한다. 이 얘기는 비스커시티에서 영향을 받는 그 막의 두께, 이 두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비스커시티가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영역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다. 요걸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 윗부분은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석하면 되냐? 속도의 변화가 있는 요 안 부분에서 여기에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요것만 우리가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마찰력이 얼마가 된다. 이걸 통해서 인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프레셔 드랍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엑스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면은 드래그 포스가 얼마가 된다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Because it pertains to fluid velocity, the foregoing boundary layer may be referred to more specifically as the velocity boundary layer. 요거는 속도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velocity boundary layer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온도하고 상관이 있는 건 thermal boundary layer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thermal하고 조금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 hydrodynamic boundary layer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 it develops whenever there is fluid flow over a surface and it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problems involving convection transport. 그래서 플루이드가 흐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루이드가 흐르기만 하면 자, 그러면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뭐하러 공부하는 거냐? 여기 써 있어요. In fluid mechanics, its significance to engineer stems from its relation to the surface shear stress. 여기 surface가 있을 때 이 surface의 shear stress,
저항하고 상관이 있는 이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 요걸 알게 되면 어떻게 뭘 알 수 있어요? 프릭션이 얼마냐, 프릭션 포스가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그래서 이 엑스터널 이런 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포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공학이나 아니면 조선공학 이런 데 배가 나가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데 자동차가 달려나갈 때 이렇게 될 때 드래그 포스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요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은 뭐냐 하면 local friction coefficient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널 플로우로 가면 local friction factor를 공부하게 되는데 무디 선도 이런 거 썼던 거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 썼던 걸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선 뭘 하는 거냐 하면 일단은 local friction coefficient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local friction coefficient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어 스트레스, 설페이스의 시어 스트레스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스트레스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자, 이놈을 뭐로 나누냐 하면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 저 밖에 있는 속도를 가지고 만든 다이내믹 프레셔 2분의 1 로 U 프리스트림 자승으로 얘를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이 값이 로컬 요 부분에 뭐가 되는 요 부분 쭉 있으면 시어 스트레스가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니까 이 로컬 여기에 시어 스트레스를 구한 다음에 이놈을 2분의 1 로 U 프리스트림 자승으로 나눠주면 그 부분에서의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그래 로컬 프릭션 이 코에피션트가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드래그 포스를 전체 이 면에 대해서 드래그 포스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시어 스트레스를 아니까 여기에다 이거의 면적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토탈 드래그 포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토탈 드래그 포스. 그래서 토탈 드래그 포스는 이 시어 스트레스 타우에다가 그 다음에 이 타우가 작용하고 있는 면적을 이제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토탈 이 드래그 포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뭘 구하는 거냐? 이 우리가 타우를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타우는 뭐를 알아야만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있고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있어요. 물이라든지 우리가 다루는 거의 모든 건 거의 99%가 다 뉴토니안 플루이드인데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어떤 거냐? 뭐 가래떡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그거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건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예요. 이거 가래떡 같은 거 나온 거 할 때는 그런 거 빼고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계산하고 하는 모든 플루이드는 다 뉴토니안 플루이드예요.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시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뮤에 du dy y equals 0, y equals 0가 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설페이스 이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 여기에서 가서 뭘 구해? 이거 velocity field 이거를 이제 구해낸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y는 0을 집어넣어주면 타우 s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타우 s가 나오면 타우 s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cf가 나오는 거예요. 이 cf를 알면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cf하고 2분의 1 로 u 프리스트림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그러면 토탈 드래그 포스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면적의 바디 면적에 대해서 비행기 전체 면적에 대해서 토탈 드래그 포스가 얼마다. 이게 나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우리가 이제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 속도 분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 분포를 구하면 요걸 구할 수 있어요. 요걸 통해서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어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면 요 안에 집어넣어주면 local friction coefficient를 구할 수 있고 요걸 구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요 공식에 의해서 drag force를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du, dy, y equals 0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velocity field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기 1번처럼 생길 수도 있고 2번처럼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du, dy라고 하는 건 뭐냐? dy가 요만큼 변했을 때 u가 얼마만큼 변하냐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2번을 가서 보면 똑같이 요만큼 변했을 때 1번은 속도가 이만큼 변하고 2번은 속도가 요것밖에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1번의 du, dy 여기 있는 것처럼 1번의 du, dy가 2번의 du, dy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크면은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시어 스트레스가 크면 그러면 CF가 크고 CF가 크면 결국 이 드래그 포스가 이제 커지는 거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냐? 1번은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는 거고 2번은 속도가 느릴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50km/h로 달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설페이스에서 velocity 프로파일이 그다음에 100km, 200km씩 달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요만큼 변할 때 속도가 왕창 변한다. 속도가 빨리 흐를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Y가 요만큼 변할 때 속도 변화가 얼마 없다. 그럼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만 속도의 변화가 있고 밖은 없어요. 여기 없는 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의 변화가 있는 이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서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해야 돼요. 이걸 왜 계산해야 되냐? 이걸 계산해야만 타우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타우를 구해야 그 다음에 CF를 구해낼 수 있고 CF를 구한 다음에 드래그 포스를 이제 구하는 거다. 자, 그런데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중간이냐, 속도가 느리냐에 따라 여기 나와 있는 du, dy, y equals 0가 값이 다르게 된다. 빠를수록 du, dy, y equals 0가 크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thermal boundary layer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mal boundary layer. 여기 위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just as a velocity boundary layer develops when there is fluid flow over a surface, a thermal boundary layer must develop if the fluid free stream and surface temperatures differ.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겠어요. 이 그림은 surface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이드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씨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서페이스 온도가 예를 들어 100도씨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100도씨. 그럼 두 개의 온도가 같지 않으니까 이게 밑에가 뜨거우니까 열이 저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반드시 이제 전달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 다음에 at the leading edge the temperature profile is uniform. 요 처음 시작이 될 때 여기는 T 프리즘 처음부터 끝까지 20이에요. 20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However, fluid particle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the plate achieve thermal equilibrium at the plate.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플루이드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결국 여기 있는 요 설페이스에 닿고 있는 이놈은 플루이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설페이스 온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velocity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설페이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플루이드 온도 속도가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정상 상태로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요 설페이스에 딱 닿아 있는 그 플루이드는 온도가 100도씨가 될 거고 저쪽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다. 정확하게 이제 이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도 속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속도의 변화가 있는 이런 영역이 있고 속도의 변화가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온도의 변화가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 온도의 변화가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는 절대적인 온도로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고 상대적인 온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thermal boundary layer 이렇게 되면 요 안에는 온도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그런 영역이에요. 안에는 저 밖에는 온도하고 상관없이 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라. 근데 이 속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속도하고 자, 그거는 뭐냐? 요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내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 velocity boundary layer 이거 설명하면서 얘가 0.9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U 나누기 U free stream이 0.9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요 앞에 US surface의 속도 빼기 U
그 다음에 여기는 surface의 속도 빼기 u free stream. 원래는 요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의 경우에는 surface에서의 속도가 0이잖아. 0. 그러니까 0 빼기 u하고 그 다음에 0 빼기 u free stream 해주니까 0 빼, 그 다음에 빼기 다 없애고 나서 결국은 u 나누기 u free stream이 된 거야. 그래서 이놈이 결국은 u 나누기 u free stream이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surface에 u가 앞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멘션이 없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속도의 경우에는 surface의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없애주고 나니까 마이너스 얘도 다 없애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된 거다. 그런데 thermal boundary layer나 아니면은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같은 경우도 이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갖다 쓰면 얘가 어떻게 되냐? TS가 되고 빼기 T, TS 빼기 T free stream이 돼야 되는데 TS가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것처럼 10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이게 보편적인 경우지 TS가 0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 거의 이 세상에 나가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템퍼러처가 이런 식의 디멘셔니스 템퍼러처의 형태를 이제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그냥 U 나누기 U 프리 스팀이 0.99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디멘션이 없는 온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멘션이 없는 이 온도 디멘셔니스 템퍼러처 이 프로파일을 보면서 이놈이 0.9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그래야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디파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적으로 온도 변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멘셔니스 온도 변화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설페이스가 온도가 100도고 플루이드가 온도가 20도였어요.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이제 차가운 경우를 보여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플루이드가 100도고 그다음에 설페이스가 20도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 템퍼러처 프로파일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돼도 이 부분에는 이 디멘셔니스 템퍼러처 이거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이거 밖으로 나가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페이스가 뜨겁든지 아니면 설페이스가 차갑든지 어찌 됐든 우리가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 디멘셔니스 템퍼러처가 변화하는 영역이 있고 이게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요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US가 0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속도의 변화가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디멘셔니스 템퍼러처럼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이 디멘셔니스 템퍼러처가 이게 변화하는 영역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0.99가 되는 놈을 쭉 이렇게 이어 놓으면은 이 밑바닥에는 변화가 되고 이 위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요 영역 요거를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 전달을 이제 공부하는데 컨벡션에서 열 전달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열 전달을 공부할 때 여기 이제 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설페이스 여기 다 있는 요 놈은 여기 설페이스 온도가 TS면 요 플루이드도 온도가 TS예요. 저 밖에는 T 프리 스트림에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여기 있는 이놈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는다고. 여기 표면에 다 있는 놈은 no sleep condition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컨덕션 열 전달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 여기 플루이드 부분을 가서 보는 거예요. 플루이드 부분에 움직이지 않는 데는 마이너스 K dt dy y equal 0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F는 플루이드의 thermal conductivity예요. 잘 봐야 돼. 이번엔 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딱한 이런 부분 하는 게 아니라 플루이드를 하는 거다. 근데 플루이드도 설페이스에 딱 다 있는 이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컨덕션 열전달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션 열전달 될 때 전도 열전달 되는 열량이 요 플루이드 여기 다 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 KF에 dt dy y equal 0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자승 이렇게 이제
여기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자승 이렇게 나오고 단위 면적당으로 했으니까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 이렇게 전달된 전도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이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여기 컨벡션에서 전달된 열량하고 똑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라고요. 마이너스 kf dt dy y equals 0는 컨덕션인데 여기 설페이스에 닿고 있는 플루이드 움직이지 않는 거에 컨덕션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여기 있는 것처럼 h 곱하기 ts 빼기 t 프리스트림하고 이제 똑같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컨벡션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H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열전달계에서 H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식 6-16을 H에 대해서 H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는 마이너스 KF, 여기는 플루이드의 서멀 컨덕티비티예요. 나누기 TS 빼기 T 프리스트림 DT DY Y equal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KF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놈은 변함이 없어요. 컨스탄트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 계산할 때 요걸 사용했죠. 이거하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요 앞에 여기 뮤가 붙었어요. 이 뮤 역할하는 게 요 놈이에요. 여기 있는 이거 파란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du dy y equal 0가 있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 dt dy y equal 0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뭘 구했냐? 타우를 구했는데 여기선 열전달계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velocity 필드를 알아야 되고 요걸 하려면 temperature 필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이걸 알게 되면 이걸 통해서 du dy y equal 0를 해서 타우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통해서 뭘 계산해서 h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전달된 열량은 얼마냐? h 곱하기 면적 a에다가 여기 있는 ts 빼기 t 프리스트림 해주면 전달된 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드래그 포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열전달계에서 H가 커지려고 하면 얘가 컨스탄트니까 뭐가 커져야 되냐? dt, dy, y equals 0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이 템퍼러처 어떤 프로파일이 있을 때 y가 요만큼 변할 때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 열전달이 빨리 되는 거고 온도 변화가 천천히 생기면 열전달이 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열전달이 더 빨리 되냐? 플루이드가 빨리 움직이면 열전달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dt dy가 커지는 거예요. 이 y equals 0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더울 때 선풍기를 3단으로 놓으면 열이 빨리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du dy y equals 0도 커지고 동시에 이게 커지면서 dt dy y equals 0도 이제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되면은 효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되면 얘가 커지는 거야. 마찰력이 커져요. 마찰력이 커진다 하는 얘기는 전기가 많이 드는 거야. 전기가 많이 드는데 그 대신에 뭐는 커지냐? 열 전달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많이 열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해한 걸 통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더리 레이어하고 이제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고 또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컨센트레이션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여기도 온도가 20도, 그 다음에 플루이드 온도가 20도. 그러면 뭐만 있는 거예요? velocity boundary layer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도가 100도, 여기가 20도. 그러면 뭐도 있는 거냐? thermal boundary layer도 있는 거고, 여기 concentration이 100, 여기가 30. 그러면 concentration boundary layer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썼냐? For the engineer, the principal manifestation of the three boundary layers are respectively surface friction, convection heat transfer, convection mass transfer. 자, 플루이드가 흘러요. 자, 흐르는 가운데 온도가 달라요. 또 컨센트레이션이 달라요. 이렇게 될 때 우리 히트 트랜스퍼나 매스 트랜스퍼나 뭐 유체역 항해 이런 거 하는 사람에게 관심사는 뭐냐? 흘러간다. 그러면 마찰을 계산해야 되는 거. 마찰. 또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열 전달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이 다르다. 그러면 질량 전달을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프릭션 같으면 뭘 구하려고 하냐?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 CF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 전달,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velocity boundary layer가 있고, thermal boundary layer가 있고, concentration boundary layer가 있는데, thermal하고 concentration은 cousin 아니면 twin이에요. 쌍둥이 아니면 사촌이에요. 하나만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여러분에게 조금 다르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는 어떤 트랜스퍼가 발생하냐? 모멘텀 트랜스퍼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멘텀은 m에다가 u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속도가 이렇게 변하니까 여기하고 u가 다르단 말이에요. u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모멘텀 트랜스퍼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비스카시티 때문에. 자, 여기 thermal boundary layer 안에서는 온도가 다르니까 heat transfer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는 concentration이 다르니까 mass transfer가 발생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 관심은 뭐냐? 최종 관심은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서는 CF를 구하는 거예요. CF. 이것만 구하면 마찰력 다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rmal boundary layer 안에서는 뭐 구하는 거냐? H를 구하는 거예요. H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안에서는 concentration, mass transfer coefficient를 구하면 된다. 그럼 CF는 어떻게 구하냐?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du, dy, y equals 0. 그럼 이걸 구하려고 하니까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속도 분포를 알아야 얘를 한번 미분하고 y는 0을 집어넣어주는 이걸 통해서 CF를 계산하는 거다. 자, 그럼 H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 dt, dy, y equals 0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도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도 분포를 알면 얘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y는 0에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 조금 아까 했던 관계식을 사용해서 h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dc,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되니까 이 바운더리,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안에 concentration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포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걸 알면은 mass transfer coefficient를 알 수 있는 거다. 자, 이번 시간에는 velocity boundary layer, thermal boundary layer, 그 다음에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boundary layer라는 거는 이 영역 안에서는 속도든 온도든 concentration 이게 변화가 있어요. 이 밖에는 변화가 없는 거다. 여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요 안에만 우리의 관심사예요. 요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CF를 구하는 거고, 열전달 계수를 구하는 거고, mass transfer coefficient을 구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du, dy, y equals 0, dt, dy, y equals 0, dc, dy, y equals 0를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 u를 알아야 되고, t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c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정식. 우리가 heat diffusion equation을 우리가 푼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momentum equation, 그 다음에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concentration conservation equation 이걸 사용을 해서 제너럴한 그런 equation을 만들고, 그 다음에 boundary condition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여기서 u를 구하고 t를 구하고 c를 구하고 이거 한 다음에 cf, h, m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 그러면 드래그 포스가 얼마다, 열전달 양이 얼마다, 매스 트랜스퍼 양이 얼마다,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번 학기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